여러분은 평생 한 번도 법원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피고인석에 앉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제 아버지를 통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 노인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복수를 완성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법원에 가신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70평생 충남 예산의 작은 마을에서 농사만 지으시며 법인이 소송인이 하는 것들과는 담을 쌓고 사셨죠. 계약서라는 걸 평생 3번 써보셨다고 하셨고 그나마도 전부 손도장이었습니다. 글씨도 제대로 못 쓰시고 스마트폰은 전화 받는 용도로만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홀로 서 계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크게 당황하시는 모습을 본 적 없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준혁아, 나 법원에 가야 한대. 무슨 법원이요? 아버지가 왜요? 모르겠다. 그냥 나보고 피고인석에 앉으래. 1억 2천을 갚으래. 저는 그 순간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1,000만 원도 빌려본 적 없는 분입니다. 농사 지으면서 모은 돈으로 근근히 사시던 분이 갑자기 1억이 넘는 돈을 빌렸다니요. 말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부랴부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 평상에 앉아 구겨진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A4 용지에 빼곡히 인쇄된 한자와 법률 용어들. 아버지 눈엔 그게 그냥 까만 점들로만 보였을 겁니다. 옆에는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 봉투가 찢어진 채 놓여 있었고 빨간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도장은 내 거 맞더라. 날짜도 찍혀 있고. 서류를 집어든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서류 한쪽 끝에 분명 아버지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6개월 전인 작년 7월 15일. 채무 금액은 1억 2천만 원. 이자율은 연 18%. 변제 기일은 올해 1월 15일.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 빌린 적 있으세요? 없다. 난 평생 그런 큰 돈은 구경도 못했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뒷장에 붙어 있던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아버지가 양복 입은 젊은 남자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배경이 우리 집 대청 마루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옆에는 어머니도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그 사람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누구예요? 그거. 명절 때 왔던 조카라고 했어. 네가 서울에 있을 때.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작년 추석 때 그 남자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먼 친척이라고 소개하면서 서울에서 검사로 일한다고 했답니다. 어머니한테는 효도 관광 상품을 소개한다며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을 준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청서에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 서류에는 효도 관광이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없다는 것을. 대신 투자금, 원금, 이자, 변제 같은 단어들만 가득했습니다. 계약서 제목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그때 계약서 마지막 장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동의함.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 집,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과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노인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계약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계약서가 총 3부였는데 각 페이지마다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통 계약서는 마지막 장에만 날이 나는데 이건 모든 페이지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나중에 내용을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더 놀라운 건 계약서 2페이지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본 계약은 투자자문 계약이 아닌 금전 대여 계약임을 채무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함. 이 문장 옆에도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내용을 알고 계약했다는 증거가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 종이에 도장 몇 번 찍으셨어요? 글쎄, 한 5번. 그 사람이 여기저기 찍으래서 다 찍었지. 제주도 가려면 필요하다고 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글을 못 읽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점을 정확히 노렸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계약서에 적힌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다올투자자문. 홈페이지는 깔끔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사무실이 있고 대표는 민준혁이라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학력란에는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합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자신감 있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바로 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다올 투자자문입니다.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민준혁 대표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저희 아버지 계약건으로요.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도록 침착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네, 민준혁입니다. 박 사장님 아드님이시군요. 제 아버지가 내용도 모르고 계약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날인한 계약서인데요. 법원에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런 전화를 수십 번도 더 받아본 사람처럼요. 저는 그날 바로 서울로 올라와 강남에 있다는 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테헤란로 한복판 20층짜리 건물의 15층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한 인테리어와 함께 젊은 직원 3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혁은 안쪽 대표실에서 나왔습니다. 사진보다 더 젊어 보였고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직접 오셨군요. 커피 한잔 하시죠. 아버지가 내용을 이해 못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요? 계약서에 다 서명되어 있는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법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계약 취소하시려면 이약금 3천만 원 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원금 1억 2천에 이자 1,800, 총 1억 3,800 갚으시거나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나이 지긋한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뒤에서 민준혁의 직원이 서류를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절대 쉽게 끝낼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시며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6개월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법원 첫 출석일은 2월 5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비용이 최소 500만 원은 든다고 했고 우리에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준혁 측에서는 변호사 2명이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그들은 마치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것처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계약서의 유효성을 확인했습니다. 도장은 진짜였고 날짜도 명확했으며 아버지가 직접 계약 장소에 있었다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판사는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계약서에 도장 찍으신 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계약서 2페이지에 명시된 내용 인지 및 동의 조항을 지적하며 이건 명백히 유효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민준혁이 우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힘드시죠? 사실 합의하시면 금액 좀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생각보다 담담하셨습니다. 패소가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도 크게 동요하시는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내 방 장롱 뒤에 보면 빨간 박스 있다. 그거 한번 꺼내봐라. 무슨 박스요? 그냥 네가 봐야 할 것들이 있어.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장롱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뒤편에 정말로 빨간색 플라스틱 박스가 있었습니다. 박스를 열자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녹음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는데 날짜별로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2024년 7월 18일, 2024년 8월 2일. 총 12개의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책 한 권.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만난 사람, 나눈 대화 내용. 제가 알지 못했던 6개월간의 기록이 전부 거기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오전 10시. 민준혁이라는 사람 집에 옴. 제주도 여행 보내준다고 함. 서류에 도장 찍으래서 물어봄. 이게 뭔가? 그 사람 대답. 그냥 여행 신청서입니다. 걱정 마세요. 2024년 7월 18일 오후 3시. 민준혁한테 전화옴. 제주도 여행은 다음 달에 간다고 함. 그 전에 서류 하나 더 받으러 온대. 2024년 8월 2일 오전 11시. 민준혁이 또 옴. 이번엔 다른 사람도 같이 옴. 박성호라고 소개함. 둘이 나한테 종이 여러 장 보여주면서 도장 찍으래. 나는 이게 뭐냐고 물어봄. 민준혁? 추가 서류입니다. 걱정 마세요. 근데 이상함. 왜 이렇게 서류가 많은지. 저는 공책을 넘기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글을 잘 쓰지 못하시는 분이 매일 밤 이 공책에 그날 있었던 일을 적으신 겁니다.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서 민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이거 그냥 여행 신청서예요. 복잡해 보여도 다 형식적인 거고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많은디.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름 쓰시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두 번째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서류 내용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 아들한테도 안 했고. 잘하셨습니다. 이거 개인정보라서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시면 여행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아버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입을 막았던 겁니다. 박스 바닥에는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민준혁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몰래 찍으신 사진들이었습니다. 흐릿하긴 했지만 얼굴과 옷차림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 하나.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혁의 회사 계좌로 지난 1년간 78건의 입금 내역. 금액은 각각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총액을 계산하니 72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다 봤니?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런 걸 혼자? 아버지는 침대에 앉으시며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민준혁이 처음 왔을 때부터 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짜로 여행을 보내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순진한 척 하시면서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나는 글을 잘 못 써도 녹음기 쓸 줄은 알거든. 그리고 사람이 거짓말할 때는 눈빛이 달라. 70년 살면서 그 정도는 배웠지.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함께 그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재판일까지는 3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아버지가 모아둔 자료들을 토대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없이 이 싸움을 이기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률 용어도 어려웠고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안하셨습니다. 준혁아, 일단은 내가 지는 척하자.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게. 아버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일단 법정에서는 계속 지는 모습을 보이고 민준혁이 완전히 승리를 확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방심한 틈을 타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일단 저 사람한테 전화해봐. 합의하고 싶다고. 돈이 없으니 집을 넘기겠다고. 저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민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여유로운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생각 바뀌셨군요. 네. 어차피 법정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합의하고 싶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럼 한번 만나시죠. 다음 날 우리는 민준혁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민준혁은 우리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승자의 여유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현명한 결정하셨습니다. 집을 넘기면 빚이 없어지는 거지. 물론입니다. 집 시세가 2억 정도 되니까 저희 채권액 갚고 나머지는 돌려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민준혁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 노인네들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는 자신의 수법이
또 통했다는 만족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대표님, 이런 일 자주 하시나요? 순간 민준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은가 해서. 합법적인 금융 업무입니다. 오해 마세요. 그날 저녁 우리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일부러 풀이 죽은 척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걸으셨고 저도 한숨을 쉬며 따라갔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우연히 다른 피해자로 보이는 부부를 마주쳤습니다. 그들도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서류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지시대로 다시 민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집 넘기는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답장은 10분 만에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아는 법무사 소개해드리죠. 수수료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며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 이제 완전히 방심했어. 우리가 저항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뭘 하면 되죠? 기다리는 거지. 저 사람이 더 큰 실수를 할 때까지. 일주일 후 민준혁의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며 다음 주 화요일에 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이미 결과가 정해진 일을 처리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집을 넘기는 서류에 진짜 도장 찍는 건 아니죠? 아버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했어. 이제 마지막만 남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종 증거 2024년 10월 12일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혁이 절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준혁아, 만약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USB에는 민준혁이 다른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저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기다렸다. 그리고 저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만났지. 나처럼 당한 사람들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연락처를 받아뒀다. 총 23명이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하나 열렸고 그 안에는 23개의 폴더가 또 있었습니다. 각 폴더마다 피해자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를 열자 녹음 파일 5개와 사진 파일들, 그리고 텍스트 문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조카라고 찾아와서 효도 관광 보내준다고. 그래서 서류에 도장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1억 빌렸다는 거예요. 저는 글을 못 읽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혹시 그 사람 사무실 주소 아십니까? 네, 여기 명함 있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변호사도 있고 계약서도 완벽하다던데요. 두 번째 폴더, 세 번째 폴더. 저는 밤새도록 그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23명 모두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고 모두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효도 관광 또는 정부 지원금이라는 말에 속아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3개월 동안 홀로 이 모든 증거를 모으고 계셨습니다. 매주 서울로 올라와서 민준혁의 사무실 근처를 지키며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USB 마지막 폴더에는 민준혁 내부 대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지난 10월 12일에 녹음된 파일이 나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화하는 상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이번 달 실적 괜찮습니다. 노인 타겟으로 18건 성공했어요. 좋아. 근데 최근에 신고 들어온 거 없어? 없습니다. 다들 글을 못 읽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포기해요. 계속 조심해. 한 명이라도 제대로 대응하면 우리 다 끝장이야. 걱정 마세요. 저희 계약서는 변호사가 검토한 거라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 형님이라고 불린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민준혁 혼자 벌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고 위에 더 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녹음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날 나는 저 사무실 옆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 벽이 얇더라고. 그래서 녹음기를 켜놓고 1시간을 기다렸지. 70대 노인이 낯선 서울 한복판 건물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숨어서 녹음을 했다는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왜 혼자 이런 걸? 너한테 말하면 말릴까봐. 그리고 만약 내가 실패하면 너라도 안전해야 할 거 아니냐. 그날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3곳에 제보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 하지만 민준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주일 후 우리는 약속대로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민준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집을 넘기는 서류가 탁자 위에 준비되어 있었고 그는 아버지께 펜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네, 말씀하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몇 명이나 이렇게 속였습니까? 순간 사무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는 글을 못 읽지만 녹음기는 쓸 줄 압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이 한 말들을 전부 녹음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무실에 민준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그냥 여행 신청서예요. 복잡해 보여도 다 형식적인 거고요. 민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표님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과 나눈 대화입니다. 10월 12일 오후 3시 20분경.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노인 타겟으로 18건 성공했어요 라는 민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저희는 대표님께 속은 다른 피해자 23명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언론사에 제출되었습니다. 민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잖아. 불법 녹음이라도 조직적 사기의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8년 7894호에 따르면 범죄 입증을 위한 녹음은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민준혁에게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민준혁 씨,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한 사이 70대 노인이 6개월 동안 완벽한 함정을 준비했다는 것을. 그는 수갑이 채워지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글을 못 읽지만 사람은 읽을 줄 압니다. 당신 눈에서 거짓말이 보였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민준혁과 그의 조직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피해자는 총 147명, 피해 금액은 183억 원이었습니다. 그들은 5년 넘게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민준혁의 회사 계좌와 부동산이 전부 압류되었고 그 자산이 피해 배상에 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물론 한 푼도 갚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재판 과정에서 민준혁의 형님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고 이 사기 조직의 법률 자문을 해주며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 역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충남 예산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다른 마을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이상한 계약서를 받았다며 아버지께 보여드리곤 합니다. 저는 가끔 여쭤봅니다. 아버지,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무서웠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기만 하는 거였어. 침묵하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지 않는 동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공감이라도 클릭 한 번으로 제작자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